2주차 다문화 상담의 주요 현상 3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차시의 수업 목표는 차별주의가 어떻게 진화되었으며 미묘한 차별의 역동과 딜레마, 내면화된 억압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다문화 상담에서 좋은 치료 관계와 소수민과 주류민의 정체성 발달이 어떤 과정과 단계를 거쳐서 발달하는지를 살펴보고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여성의 문화적 정체성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적입니다. 차별주의의 진화. 미묘한 차별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단순하면서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언어적, 행동적, 냉대로 잠재적 대상이 되는 소수 집단에게 심리적으로 불쾌감과 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미묘한 차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묘하고 비의도적이며 간접적인 경향성이 있고, 둘째, 대안적 설명이 가능한 상황에서 종종 일어나며, 셋째, 무의식적이고 뿌리 깊은 신념과 태도의 편향으로 나타날 수 있고, 넷째,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행동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에게서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묘한 차별의 형태. 미묘한 차별의 세 가지 형태는 미묘한 폭력, 미묘한 모욕, 미묘한 무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미묘한 폭력은 차별적이고 편향된 감정을 내포하고 의도적으로 가하는 노골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또는 환경적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당에서 흑인 손님에게 가장 늦게 서빙하는 것 등이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차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의식적인 편향을 가지고 다음의 세 가지 조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 어느 정도 익명성이 보장될 때. 둘째, 편향된 신념과 행동을 묵인하거나 참거나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셋째, 감정이나 행동의 자제력을 상실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묘한 모욕은 어떤 사람의 인종 정체성,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정체성에 대한 무례함이나 둔감함을 내포한 비의도적인 행동이나 언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모욕은 의식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숨겨진 모욕적인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묘한 무시는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 언급으로서 표적 집단의 심리적 사고와 감정, 그리고 경험적 실제를 배제하거나 부정하며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미묘한 모욕처럼 대개는 비의도적이고 차별하는 사람의 의식 밖에서 일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묘한 차별의 구체적인 예는 주교제 159쪽 표 5-1의 인종, 성, 성적 지향, 차별의 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묘한 차별의 역동과 딜레마를 설명하겠습니다. 미묘한 차별에서 차별하는 사람은 자신을 평등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편향이 있다는 것을 완강히 부정하며 스스로 도덕적이고 공평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게이의 옆좌석에 앉는 것을 꺼리는 등 미묘한 차별을 합니다. 이처럼
미묘한 차별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4가지 심리학적 딜레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딜레마는 인종적 실제의 충돌로 미묘한 차별의 유력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편견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믿기 때문에 스스로를 인종,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차별의 위치에 있는 남성들은 이미 지금은 여성이 동등한 지위를 획득했고 더 이상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유색 인종들은 백인은 인종적으로 둔감할 뿐이라고 인식함으로써 백인들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것은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딜레마는 편견의 비의도적인 표현에 대한 무시로 미묘한 차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특성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심리적 딜레마를 제공하여 좌절하고 무기력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세 번째 딜레마는 미묘한 차별의 유행성 최소화하기로 가해자들은 미묘한 차별에 직면할 때 피해자가 지나치게 민감하고 까다롭게 반응한다고 치부해 버립니다. 따라서 미묘한 차별은 가해자들에게는 차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많은 연구에 의하면 미묘한 차별은 고통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미묘한 인종차별 속에서 생활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미묘한 차별 경험의 누적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과 좌절, 그리고 소외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미묘한 차별은 피해자에게 매우 해로운 심리적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이러한 미묘한 차별이 매우 심각하고 복합적이며 해로운 영향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 딜레마는 미묘한 차별로 인한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미묘한 차별이 발생했을 때 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해자는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내부에 일어나는 갈등을 알아차리지 못하며 그들이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고갈시킨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유색 인종은 미묘한 차별의 의미를 맥락적이고 경험적인 것을 통해 해석합니다. 즉, 복합적인 상황에서 그것이 인종 문제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반면에 백인은 이러한 상황을 별개의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유색 인종에 의해 경험되는 인종차별주의적 유형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미묘한 차별에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로운 결과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대응하면 할수록 오히려 추가적인 차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흑인 여학생이 백인 학생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화를 내면서 저항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반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형적으로 화난 흑인 여성의 고정관념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문제아로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흑인들은 자신의 정당한 생각과 느낌을 억압함으로써 심리적 부담을 더욱더 키우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면화된 억압은 외부적인 사회 제도 및 구조뿐만 아니라
이러한 체제를 구성하는 인간 내부에 존재합니다. 사회 체제 안에서 종속 집단의 구성원은 지배 집단의 구성원이 받은 것과 동일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해당 메시지는 종속 집단의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게 됩니다. 즉, 종속 집단원은 억압을 통해 이들의 정체성과 세계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한 연구는 유색인종 아동들에게 사람 그림을 2장 주고 한쪽 사람에는 자신의 피부색을 칠하게 하고 또 다른 한쪽 사람에게는 자신이 좋아하는 색을 칠하라고 했더니 대상 아동의 90%가 첫 번째 사람 그림에는 어두운 색을 칠하고 두 번째 사람, 즉 자기가 좋아하는 색을 칠하라고 한 곳에는 50%가 넘는 아동이 두 번째 사람 그림에 밝은 색을 칠했다는 겁니다. 이 연구의 결과로 유색인종은 부정적 정체성과 세계관을 형성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낙인이 찍힌 집단은 억압으로 인한 정신적 영향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이처럼 낙인이 붙은 집단은 자신들을 규정할 때 낙인 받는 특징을 포함하게 되며 동시에 어느 정도의 양가 감정, 죄책감, 소외감, 자기 혐오감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극복 전략은 자신을 스스로 강화하고 타당화하기와 자신의 상태 점검하기가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강화하고 타당화하기는 있는 그대로 부르기를 통해 인종차별주의를 차단하는 과정이며 자신의 인종과 관련된 사건들의 생각과 감정에 있는 그대로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상태 점검하기는 자신이 겪은 미묘한 차별적 사건에 대해 같은 인종의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생각인지를 점검해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사한 차별 경험이 있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이 겪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봄으로써 자신의 경험에 대해 타당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동명상련의 공감적 마음과 안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 상담에서 좋은 치료 관계로 스트롱은 상담과 심리치료에서 상담자에 대한 신뢰는 상담을 지속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신뢰는 전문성과 신뢰성의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담에서 전문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상담자가 지식, 훈련, 경험, 상담 기술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상담자의 능력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뢰성은 동기적 측면으로서 신뢰, 진실성, 진정성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특히 신뢰성은 다문화 상담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효과적 상담은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가 상담 협력 관계, 즉 치료적 동맹 또는 긍정적인 연합을 이룰 때 가능합니다. 내담자는 상담자가 경청해주지 않거나 이해해주지 않을 때, 그리고 상담자를 신뢰하지 못할 때 상담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특히 인종차별주의는 다문화 내담자에게 편향되고 질 낮은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불공평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문화적 조건화를 통해
다양한 집단에 대한 편견을 물려받는데 상담 전문가 또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사회 속에 존재하는 인종, 성적 취향의 역동은 상담실 안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재창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집단 내 모든 사람의 복지를 위해 객관적일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의식적인 편향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특히 스스로가 상담 진행 시에 그러한 태도를 완전하게 방지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즉, 치료적 상황에서 내외적인 미묘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철저히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매우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레클리프의 소수민 문화적 정체성 발달 모형은 문화적 정체성은 자신의 문화적 특징에 대하여 스스로가 내리는 정의이다. 문화적 정체성은 어린 시절부터 습득한 소속 집단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 집단과 함께 생활하면서 획득됩니다. 문화적 정체성이 여러 단계를 통해 성숙해지는 현상을 포착하여 문화적 정체성 발달 단계 모형을 발표하였습니다. 수능 단계에서 소수민은 자신의 정서, 사고, 행동을 주류의 시각에 맞추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문화를 폄하하고 주류 집단의 생활 양식, 성취, 성격에 높은 가치를 줍니다. 이 단계의 내담자들은 주류민 상담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조화와 알아차림 단계에서 개인은 여러 경험을 통해 소수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합니다. 자신이 속한 소수 문화에 대하여 가졌던 부정적인 견해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며 주류 사회의 가치관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했던 과거의 견해들의 혼란과 부조화를 느낍니다. 소수민들이 자신의 문화에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며 그 문화의 장점을 재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저항과 몰입 단계에서 나타난 소수민들은 자신의 문화 집단에 몰입하고 점차 주류민들에 대하여 강한 불신과 분노를 경험합니다. 주류 집단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찰과 통합 단계에서 개인은 여러 문화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문화를 편향적으로 주장하던 데서 빠져나오면서 다름의 이슈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통찰하기 시작합니다. 이분법적 생각을 버리기 시작하며 자신의 문화가 갖는 긍정적인 특징과 다른 문화의 긍정적인 특징들을 함께 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보편적 포용 단계에서 개인은 모든 사람, 심지어 기득권층까지도 억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단계입니다. 모든 문화에 관심을 갖고 세상을 균형 있고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헬름스의 주류민 정체성 발달 모형에서는 접촉 단계는 주류민들 스스로가 문화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며 사회적 문화적 이슈와 문화적 특권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와해 단계에서 주류민은 소수민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는 단계입니다. 재통합 단계는 소수민과 상호작용하면서 갈등하는 경험들이 모여서 오히려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사독립 단계는 차별의 부당성에 대하여 지적으로 수용하는 단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차별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몰입 단계는 자기가 어떻게 하여 차별적 태도를 갖게 되었는지를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발현 단계는 소수민과 주류민의 정체성을 깊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또한 시도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자율성 단계는 상황과 삶을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하고 자신의 특권을 인식하며 관대하고 인간 중심적인 단계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여성의 문화적 정체성 발달 단계를 자문화 인식 전 단계, 자문화 인식 단계, 자문화 몰입 단계, 내면화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소수민 정체성 발달 모형과 주류민 정체성 발달 모형은 모두 미국에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여성의 문화적 정체성 발달 단계 모형은 김수아가 밝힌 결혼 이주 여성의 문화적 정체성 발달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문화 인식 전 단계는 모국 문화보다 한국 문화를 선호하고 적극적으로 한국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 단계에 속한 여성들은 때때로 나는 내가 한국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문화 인식 단계는 자신의 모국 문화와 한국 문화 사이에서 갈등하며 자신의 민족 정체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며 자신이 모국 사람임을 기억하려는 특성을 보입니다. 한국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면서 동시에 나에게 중요한 것은 모국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는 한국의 사회적, 교육적, 정치적 제도와 한국인의 가치 및 생활 양식에 자주 갈등을 일으킨다고 했으며 모국과 한국의 가치 모두에 불편을 느끼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문화 몰입 단계는 한국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모국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함을 느끼고 자신의 모국 문화에 가치를 더 많이 부여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자신의 모국과 강하게 동일시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진술문에 가장 많이 동의하였습니다. 내면화 단계는 모국 문화와 한국 문화 중 어느 한쪽을 선호하기보다는 이중 문화 속에서 자신의 모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한국 문화 활동과 모국 문화 활동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계에 속한 여성들은 한국 문화와 모국 문화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초월하여 자신에게 초점을 두는 단계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주차 3강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